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혜석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정권 교체기에 상당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이거를 강행하면서 이게 모든 전국의 이슈가 여기에 다 묻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국민 민생도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도대체 왜 이 시기에, 이미 자기들이 집권했던 시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그런 명목 아래 한 차례 진행한 바 있는데 불과 1년 지났습니까? 그거 하고 나서 또 이제 검수완박을 들고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게 국민 민생과 대체 무슨 관련이 있으며, 그걸 한다고 해서 대체 이 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사법 개혁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 그것조차 불분명하고, 사실은 누구나 다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바로 문재인, 이재명, 문재명 지키기라고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작업들을 더불어민주당이 왜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국민들, 그 지지하는 국민들은 또 무엇인지 솔직히 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 와중에 뒷전으로 밀려난 국민 민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고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사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소위 요새 그 기사 제목에 창신동 모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어떤 주목도 관심도 이런 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더 중대한 아주 큼지막한 현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지만,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꺼냅니다. 이 창신동 모자,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장애가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920년대인가 30년대에 지어진 집, 한 90년 가까이 된 아주 낡은 단독주택이라고 하니까 뭔가 서울의 그럴듯한 집을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아주 쓰러질 듯한 아주 조그마한 그런 집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뭐 옛날 그 배경으로 한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판잣집 수준의 낡은 주택인데, 이 주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이 50대 아들이, 장애가 있는 아들이 복지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걸 거부당했습니다. 왜냐? 집이 있다. 이 집이 재산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 월 소득 얼마로 간주해가지고 추정해가지고, 당신 뭐 저기 돈이 있는데 왜 복지 혜택을 받으려고 하냐고 거부당했다. 그래서 이 80대 노모, 50대 아들은 이런 어떤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됐고, 결국에는 뭐 소득도 없고 몸이 불편한 아들이 먼저 사망했습니다. 같이 사는 도중에 먼저 사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80대 노모는 거동조차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80대 노모도 뒤이어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주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누구보다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 그 재산, 그 아무 의미 없는 그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고, 그 다음에 아들이 먼저 사망을 하고, 80대 노모는 자기 아들이 죽는 걸 지켜보면서, 그 아주 비극적인 건데, 그러다가 결국엔 최후를 맞이한 그겁니다. 창신동 모자. 이 비극적인 사고, 이것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수도검침원이 수도요금이 90만 원 정도 나오는 거를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그거를 들어가 봤더니 이제 그 시신을 발견해서 뒤늦게 신고해서 이게 이제 언론에 알려지게 된 건데,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뭐 많지는 않을 겁니다. 소수일테긴 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처한 현실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뭐냐면 문재인 정권 들어서 부익부 빈익빈, 소위 말하는 양극화, 자산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고, 이런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더 벌어졌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고 해서 일자리, 우리가 말하는 어떤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일용직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단시간 아르바이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자들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취약계층의 소득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취약계층이 혹시라도 그런 낡은 주택이라도 자기 소유의 조금이라도 재산이라도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거래조차 안 되는 거지만 이 창신동 모자 같은 경우에도 그 주택을 팔려고 내놨지만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매매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그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도 없는 상태에서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별거 다 자기 아빠, 엄마, 뭐 자기 지인 찬스 다 써가지고 나라, 정부, 뭐 각 기업, 각 뭐 민간 단체로부터 온갖 지원 다 받고 임대 아파트에 뭐 외제차 끌고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느 임대 아파트 가면은 외제차가 아주 즐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존 위기에 놓인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국민의 민생인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창신동 모자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저는 그걸 주목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정치권 인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왜냐면 이거 뭐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하늘이고 뭐 민심이 천심이고 뭐 별소리 다 있지 않습니까? 선거 때만 되면은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무슨 삼보일배를 하니 어쩌니 저쩌니 허리를 숙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고 뭐 발차기를 하고 뭐 별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가 끝났습니다. 지금 이 창신동 모자 이 비극적인 최후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정치권 인사가 누가 있었습니까? 이게 너무 실망스럽다고 합니다. 아무리 정치인들 뭐 진심은 아닐 테지만 연기, 연출, 설정, 쇼, 이벤트, 퍼포먼스 뭐 별 이름을 다 갖다 붙여도 어쨌든 이런 국민들한테 이 정치권이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 사람들 그 다음에 복지 사각지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복지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이 정치권 인사들이 이 사고에 대해서 이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황당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너무 극히 아주 소수 일부 아주 극히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제가 지금 정치권 인사들을 매도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 갈수록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이라는 거는 여성 한 명이 가임기 동안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입니다. 이게 합계 출산율인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1명대, 1명대를 유지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2020년에 아마 0.83명일 텐데 2022년 올해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0.7명, 0.6명으로 아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악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기록을 보유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문재인 보유국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인데 저출산, 고령화도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복지 비용은 자동적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복지 정책에 대해서 아니 복지 비용은 늘어나고 국민들 부담은 늘어나는데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이고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나라 복지 정책을 어떻게 구조 조정할 것인가? 비용 지출은 어떻게 억제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자금 지원을 해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하고 이런 정치인들이 없다 그겁니다. 이거는 여야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국정을 총괄해야 될 자리에 곧 올라갑니다. 윤석열 정부가 곧 출범합니다. 크고 작은 현안들 국민 전체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골몰하는지 몰두하는지 그래서 어떤 여유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거 없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사를 쭉 검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런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거나 유감을 표하거나 아니면 이걸 계기로 해서 복지 정책은 어떻게 바꿔야 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정호영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후보자, 이 정호영 씨가 의사 출신입니다. 외과 의사 출신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외과 의사 출신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해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건복지부인데 이 보건이라는 거 우리 사회가 뭐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 방역, 보건 분야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건 사실인데 이 보건보다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아주 국가적으로 중대한 현안이 바로 복지입니다. 복지 정책을 어떻게 짜고 그 다음에 이 복지 비용 지출을 어떻게 억제하고 그래서 어떻게 좀 더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이 복지
지출 사업의 구조 조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뭐 각종 연금의 개혁과 통합, 이런 아주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 분야, 의사 출신보다는 어떤 연금 재정 전문가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히고 1차관이 지금 연금, 복지 이런 거 담당을 하고 2차관이 보건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장관을 연금 재정 전문가로 앉히고 2차관이 보건, 방역 이런 것들 갖다가 전담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이 시점에 의사 출신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혔느냐?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 사람 관련해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기사로 너무 많이 접하셨을 테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호영 씨가 3,000건 이상의 위암 수술을 한 거 해서 위암 명의로 알려졌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위암 수술의 명의와 보건 분야 이런 행정, 정책, 집행 이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적임자입니까?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호영 씨는 지금 현재 차기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물론 뭐 중간에 어떤 일이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할지 아니면 낙마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라는 지금 지위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조차도 이 창신동, 모자, 우리나라의 복지 사각지대,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의 문제점, 허점, 구멍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어떤 정책을 펴갈 것이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청문회를 준비하느라 바쁠 수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그걸 밝히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청문회에서 어떤 자기의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밝힐 그런 어떤 시간적 여유나 정신적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호영 씨가 실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뭘 할 수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호영 씨 얘기한 바 없습니다. 자기 관련 논란, 무슨 자식 논란, 아빠 찬스 뭐 이런 거, 재산 관련, 겸직 관련 이런 거 해명하느라고 바쁘지, 정작 국민 민생과 관련해서 뭐 어떤 얘기를 한 일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은 요거에 가장 책임을 져야 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 사람들만 얘기했을 뿐이지 나머지 정치권 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 언급한 사람이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인데, 아니 오세훈 서울시장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 종로구입니까? 동대문구입니까? 창신동 서울시 관내 아닙니까? 당연히 서울시장의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솔직히 좀 웃깁니다. 뭐냐면 정말 비극적인 사고 아닙니까?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계기로 뭐라고 했냐, 오세훈 서울시장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물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이런 가슴 아픈 일을 겪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다 쓰러져가는 집이 한 채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면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하면서 자신의 공약 사업인 안심소득을 언급했습니다. 안심소득. 그러니까 한마디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들고 나왔던 안심소득, 이거 서울시 의회 뭐 반대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차기 서울시장 선거에 지금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공약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홍보하는 그 기회로 삼아서야 되겠습니까? 애도를 일단 표하고 이거는 갖다가 이제 정책적으로 따로 진행을 하면서 그걸 밝히면 또 모르겠으나, 마치 이 사고에 대해서 이런 가슴 아픈 일을 겪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 이게 중점입니까? 아니면 자기 안심 소득을 알리는 게 더 중점 사항이었습니까? 솔직히 이런 행태들을 보면은 대체 우리나라 정치권은 국민을 알기를 대체 뭘로 아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의문이 듭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루 이틀 겪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창신동 모자 여기에 대해서 뭐 감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말 얼굴 뻔뻔한, 얼굴 두꺼운, 정말 국민 민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대체 뭘 위해 싸우고 뭘 위해서 정권을 잡습니까? 다 국민 민생,
국리 민복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싸워야 될 사람들이 정작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이 그냥 무조건 자기들 어떤 정권 쟁탈전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무슨 또 양비론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느끼는 솔직한 심정은 그렇습니다. 이 창신동 모자, 이 비극적인 사고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그 어떤 직업적 소명, 사명, 의식 이런 것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는 자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